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입니다. 올해 79살이에요. 서문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30년 동안 해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야채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남편 이태환과 함께요. 그런데 이제 가게를 정리했어요. 남편도 이미 5년 전에 떠났고요. 평생 모은 돈이 남았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이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 있어요. 내가 평생 번 돈, 남편과 함께 만들어 온 모든 것, 이걸 누구에게 남겨야 할까 싶었어요. 서문시장에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딸이 있어요. 오늘은 그 30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1995년, 50살. 그 해는 정말 특별했어요. 돌이켜보니 내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995년 봄 이전과 이후로 말이에요. 이전엔 제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그저 아내였고 엄마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고 아이들 밥을 먹인 후 남편 이태환의 도시락을 쌌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그게 내 인생 전부였어요. 평생을요. 그런데 이태환은 달랐어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도 서문시장 생각을 놓지 않았어요. 밤마다 서문시장 얘기만 했어요. 어떤 반찬 가게의 오이소박이가 맛있다고, 어떤 가게의 깍두기는 왜 이렇게 짜다고, 어떤 반찬이 잘 팔린다고. 심지어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반찬 가게를 구경했어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왜 이 사람은 반찬에 이렇게 집착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그건 집착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좋아하는 거였어요. 25년을 회사에만 다닌 이태환. 그 사람은 언제나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반찬 가게 얘기를 할 때만큼은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났어요. 퇴직이 가까워졌어요. 이태환이 나에게 물었어요. 영순아, 우리 이제 뭐라고 살까? 처음엔 뭐 하긴 정년퇴직금 받고 조용히 살지라고 생각했어요. 손주들도 많았고 편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태환이 말했어요. 나는 반찬 가게를 하고 싶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농담이겠지 싶었거든요. 50살에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내가 미쳤나 봐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태환의 눈을 봤을 때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평생 한번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며칠 후 이태환이 다시 나에게 물었어요. 넌 뭘 하고 싶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뭘 하고 싶었지? 30년을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이태환이 말했어요. 넌 좋은 반찬을 만들어. 정말 맛있어.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 감이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정말 좋은 가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처음으로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집에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일. 그게 배우고 싶은 일이라는 것, 함께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 두려움도 있었어요. 50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미쳤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도 어쩌면 이것을 원했을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서문시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 큰 가게. 이태환과 나는 손을 잡고 시장을 돌았어요. 여기면 어떨까? 저기는 어때? 그렇게 찾은 가게가 지금 우리 가게예요. 크지도 않은 그저 그런 반찬 가게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995년 봄, 우린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어요. 이태환의 퇴직금을 모두 깎아서
초기 자본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게를 열었어요. 개점하는 날 아침, 저는 떨렸어요. 정말 많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태환이 옆에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가게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리고 이곳에서 만날 수많은 손님들, 그리고 나중에 만날 그 아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채워줄 줄은 말이에요. 하지만 가게를 열고 나흘째 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시계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몸이 그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았나 봐요. 저는 일어나 옷을 입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어둠 속으로요. 서문시장의 새벽은 어둡고 춥고 축축했어요. 반찬 가게들이 하나둘 불을 켰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태환은 이미 시장 입구에서 야채를 받아오고 있었어요. 상추, 오이, 무, 고추. 신선하고 차가운 야채들. 그것들을 손질하는 일이 제 몫이었어요. 칼질하고 절이고 버무리고 담고 손가락은 항상 차가웠어요. 물에 담근 야채를 만지다 보면 손가락이 굳어졌어요. 겨울엔 트는 건 물론이고요.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오전 내내 야채를 손질했어요. 손가락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었어요. 오후에는 손님들을 맞이했고 저녁이 되어야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었어요. 반찬 가게는 쉬지 않거든요. 그런데 돈은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처음 우린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이태환과 내가 만드는 반찬이 맛있었지만 사람들은 저희 가게를 몰랐어요. 이미 시장에는 오래된 반찬 가게들이 있었고 손님들은 이미 습관적으로 다른 가게를 찾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건 아닐까? 이태환도 힘들어 보였어요. 그 사람도 처음엔 회사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고된지 알겠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쯤 제가 물을 썰고 있을 때였어요. 이태환이 뒤에서 나를 안아줬어요. 힘들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내 고생을 봐주었거든요. 30년을 집에서 혼자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 때는 아무도 이 힘든 일을 봐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 내 옆에서 그 고생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1년만 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로도 새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4시에 일어났고, 여전히 손가락이 떨렸고, 여전히 돈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이태환이 제 곁에 있었어요. 제가 손질하는 야채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제가 마늘을 다지면 너 손 원래 이렇게 빨랐나? 라고 놀랐어요. 손가락이 아플 땐 이태환이 제 손을 잡고 비벼줬어요. 물을 많이 써야 하는 날엔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 미리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이태환이 새벽 3시에 일어날 때 저는 그 사람을 봐줬어요. 비몽사몽 일어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쓸어주었어요. 제가 끓인 국을 그 사람이 마시는 것을 봤어요. 제 손질한 야채로 만든 반찬을 그 사람이 시식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봤어요. 새벽은 여전히 어둡고 춥고 축축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우리가 있었어요. 손을 맞잡고 숨을 나누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이. 3년이 지나자 손님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게만의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만든 반찬이 좋다는 입소문이 났나 봐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새벽 4시의 고생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옆에 누군가 있었고 그 사람은 제 손가락의 상처도 봐주고 제 눈물도 닦아줬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새벽 4시에 눈이 떠요. 몸이 그 시간을 잊지 못한 거죠. 그럼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해요. 그 시간 우리가 함께였다는 것을. 10년이 지났어요. 1995년 봄에 문을 열었으니 이제 2005년이었어요. 10년. 길다고도 하고 짧다고도 할 그 시간. 우리 가게는 변했어요. 더 이상 새로운 가게가 아니었어요. 서문시장에서도 법을 볼 법한 가게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4시 오이소박이를 사러 오는 아주머니. 그분은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꼬박꼬박 오셨어요. 저는 그분의 발걸음 소리로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성함은 박지영 아주머니. 그분의 남편분이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오이소박이를 한 그릇 사가셨어요. 우리 남편이 이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오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그분은 깍두기만 주로 사가셨어요. 한 번도 다른 반찬은 손도 안 대셨어요. 처음엔 왜 그럴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은 치아가 안 좋으셨거든요. 깍두기가 부드러워서 편했던 거예요. 그분은 항상 같은 말을 하셨어요. 이 할머니 있잖아. 이거 없으면 밥맛이 안 나. 저는 그분을 위해 깍두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담기 시작했어요. 물을 조금 더 얇게 썰어서요.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반찬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야. 웃는 말이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가게가 누군가의 일상이, 누군가의 생존이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침마다 오는 회사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항상 바쁜 표정으로 들어와 같은 반찬들을 담고 나갔어요. 아마 회사 도시락용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말이 거의 없었지만 3년을 그렇게 왔어요. 어느 날 저는 그 사람의 도시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도 매일 이 반찬들을 가지고 어딘가로 가는구나. 누군가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혼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한두 명씩 들어오던 손님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우리 가게에 반찬을 사서 따뜻한 밥과 함께 시장 한 구석에서 먹곤 했어요. 그게 그분들의 식사 방식이었어요. 일요일 오후 동네 할아버지들은 항상 우리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아내분들이 그분들을 데려와서는 이 반찬 하나와 이 반찬 하나라고 지시하고 가시곤 했어요. 아, 집 갈 때 반찬은 꼭 우리 가게에서 사가야 돼요라는 그 할머니들의 말들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이태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손님들의 이름을 다 외웠어요. 이름과 얼굴, 습관까지. 아, 박지영 아주머니 오셨네 하면서 벌써 오이소박이를 챙기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각 손님들의 기호를 알아차리고 조금씩 커스터마이징해서 담았어요. 이 할머니는 짜길 좋아하시니까 소금 좀 덜하면서요. 매일 새벽 4시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일했어요. 손가락도 여전히 차갑고 허리도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았어요. 박지영 아주머니를 위해, 그 깍두기만 찾는 할머니를 위해, 그 도시락용 회사원을 위해, 모든 손님들의 식탁을 위해. 그 10년 동안 우리 가게는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때쯤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말했던 시기가. 엄마, 나 미국 가서 더 공부하고 싶어. 손자들을 낳고 아내를 사귀고 좋은 직장까지 잡은 우리 아들. 그 아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걸 축복했어요.
그 아이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아이는 저 먼 곳에서 자기 인생을 살 것이고 나는 여기서 이 손님들의 일상을 챙기며 살 것이구나. 그건 슬프지 않았어요. 그건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게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혈연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연결된 사람들의 일상. 그것이 우리 가게의 진정한 정체성이었거든요. 10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단순히 반찬을 팔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식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이 20년이 되던 해 우리 가게는 다른 곳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반찬 가게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집이었어요. 처음 10년은 손님들의 얼굴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10년은 손님들의 인생을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박지영 아주머니의 딸이 결혼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저는 초대장을 받았어요. 박지영 아주머니가 직접 건네셨어요. 우리 영순이 꼭 와야 해. 넌 우리 가족이잖아. 저는 그 결혼식에 갔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깍두기만 먹는 할머니도 만났어요. 그분도 초대장을 받으셨대요. 우리 가게의 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했어요. 이태환과 나는 그곳에서 잘 살아야 해라고 덕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지영 아주머니의 딸에게서 아기가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손주 사진을 들고 우리 가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보여줬어요. 봐, 영순이. 우리 손주야. 진짜 귀여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여기 서문시장의 손님들은 자기 손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게 앞 단골 회사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3년을 우리 가게에서 반찬을 사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달 후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 그만뒀어요. 회사를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뭐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지금 새로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를. 아직 잘 몰라서요. 저는 그 사람에게 우리 반찬을 조금 더 쌌어요. 추가로요. 이태환이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챘는지 반찬 몇 개를 더 담아줬어요. 힘내세요라고만 말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이었어요. 우리 가게는 이제 누군가의 식탁을 채워주는 곳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쉼표가 되는 곳이 되어갔어요. 아침에 우리 가게에 오는 할머니들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기 손자가 잘한다고, 아프다고, 시집을 잘 갔다고, 이혼했다고, 모든 것을. 우리는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이응이응 할머니, 그런 건 당연하지라고 위로했어요. 점심마다 오는 아주머니는 우리 가게에서 밥을 사가 시장 한 구석에서 먹고 그 옆에 앉아 우리와 이야기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매일 싸운다고. 하지만 우리 반찬은 먹는다고. 우리 반찬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어요. 이 영순이 할머니 없으면 난 못 살아. 진짜. 이태환은 그런 손님들을 위해 더 정성 들여 반찬을 만들었어요. 마늘을 조금 더 넣어서 입맛을 살리거나 고추를 조금 빼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그리고 20년이 되는 해 우리 아들은 미국에 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유능한 아내도 만났고 손자도 낳고 있었어요. 명절마다 영상 통화를 하면 우리 아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내 옆을 봤어요. 우리 가게 앞에는 매일 손님들이 있었어요. 내 손을 잡아주는 손님들, 내 얼굴을 보며 웃는 손님들,
내 반찬이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는 손님들. 그들이 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미국의 좋은 집에서 아내와 손자들과 살고 있었고 나는 서문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이 손님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태환이 나에게 말했어요. 이젠 알겠지? 우리가 50살에 이걸 시작한 이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겠었어요.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 매일 만나고 나눔과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 그들의 결혼식에 축하해주고 손주를 봐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밥을 챙겨주는 것. 그게 가족을 챙기는 거라는 거. 우리 가게는 이제 우리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게를 닫은 건 한참 뒤였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알았어요. 내 인생의 핵심은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챙기고 싶다는 것을. 25년이 되던 해 세상이 변했어요.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반찬을 주문하고 배달받을 수 있다니. 처음엔 잘 모르고 웃었어요. 누가 그런 걸 사 먹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변했어요. 서문시장에 오던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일부러 시장까지 와서 반찬을 사지 않고 휴대폰으로 주문했어요. 더 편하니까요. 더 빠르니까요. 그리고 마트가 생겼어요. 대형마트들이 도시 곳곳에 지어졌어요. 거기서는 반찬도 팔고 야채도 팔고 모든 게 한자리에서 해결됐어요. 사람들은 서문시장까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서문시장은 점점 한산해져 갔어요.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30년 한 가게도 문을 닫았고 15년 한 가게도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 가게 주인들을 봤어요. 우리처럼 처음 시작해서 손님들을 돌봤던 분들. 하지만 시대가 그들을 외면했어요. 우리 가게도 손님이 줄었어요. 박지영 아주머니는 여전히 왔어요. 깍두기만 사는 할머니도 여전히 왔어요. 하지만 새로운 손님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태환은 걱정했어요. 나도 걱정했어요. 우리가 평생 해온 일이 이대로 사라져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태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계속 야채를 손질했어요. 계속 우리 고객들을 챙겼어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박지영 아주머니도 깍두기 할머니도 다른 모든 손님들도 그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태환이 아팠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자주 아프다고 했어요. 숨이 차다고 했어요. 병원을 갔어요. 의사는 심장이 안 좋다고 했어요. 많이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75살 되던 이태환. 그 사람은 평생 강했어요. 처음 회사를 다닐 땐 강했고 가게를 시작했을 땐 더 강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물었어요. 이태환이 웃었어요. 계속하지. 넌? 저도 웃었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이건 끝이 온다는 신호라는 걸. 그의 겨울이 유독 길었어요. 이태환은 새벽 4시에 일어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몸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은 약해졌어요. 영순아, 미안해. 이태환이 말했어요. 뭐가? 내가 지금 이렇게 약해지는 거.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넌 25년을 나랑 함께 일했어. 충분해. 그의 여름이 왔어요. 서문시장은 더워졌어요. 새벽의 어둠도 겨울의 추위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가게는 더 시원해 보였어요. 아니, 비어 보였어요. 이태환은 이제 병원 침대에만 있었어요. 저는 혼자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혼자 야채를 손질했어요. 혼자 반찬을 만들었어요. 처음 30년 동안은 평생 혼자 이 일을 해왔었는데 이제 와서 혼자가 되니 너무 외로웠어요. 그 사람의 손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했어요. 영순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그 말이 필요했어요. 9월이 왔어요. 이태환이 떠났어요. 조용히 그렇게 떠났어요. 시장에는 소문이 퍼졌어요. 서문시장에서 25년을 함께 해온 이태환이 떠났다는 소식이 말이에요. 박지영 아주머니가 왔어요. 깍두기 할머니가 왔어요. 우리 가게에 모든 손님들이 왔어요. 그들은 나를 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영순이 혼자가 됐네. 박지영 아주머니가 내 손을 잡고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25년. 혼자가 아닌 줄 알았던 그 시간.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서문시장은 더 한산해졌어요. 시대는 계속 변했고 가게들은 계속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게의 손님들은 여전히 왔어요. 오이 소박이를 사러, 깍두기를 사러, 그리고 우리 가게 아주머니를 확인하러. 이태환이 떠난 후 첫 겨울이 왔어요. 새벽 4시. 시계 알람이 울렸어요. 내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울었어요. 50년을 함께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새벽의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가게는 열어야 했어요.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박지영 아주머니는 오이 소박이를 못 먹을 거고 깍두기 할머니는 밥상을 못 차릴 거였어요. 그들을 위해 나는 일어나야 했어요. 그렇게 혼자 가게를 시작했어요. 야채를 손질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외로움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나는 계속했어요. 이태환, 내가 해낼 수 있지? 혼자도. 가게를 옆에 두고 혼잣말을 했어요.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혼자 일어나기, 혼자 야채 손질하기, 혼자 반찬 만들기. 그 모든 게 혼자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가게를 문 닫을까? 이제 그럴 나이였어요. 79살이 되는 해였어요. 충분히 했잖아. 25년을 남편과 함께 했잖아. 이제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지영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나 이제 가게 문 닫을까 봐요. 너무 힘들어요. 그 아주머니는 놀랐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영순이, 그러면 안 돼. 난 이 오이 소박이 없으면 못 살아. 진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해 11월 새벽이었어요. 내가 야채를 손질하고 있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새벽 5시쯤이었어요. 아, 아주머니? 나타난 건 한 소년이었어요. 1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여기서 반찬 팔아요? 이 시간에? 네. 저 아침 준비하면서 반찬이 필요해서요. 나는 이상했어요. 왜 이 아이가 새벽에 혼자 반찬을 사러 오나? 누가 시켰어? 아니요. 제가 와봤어요. 시장에 생각보다 일찍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이는 웃었어요. 그 아이는 그 이후로 자주 왔어요. 새벽마다 새로운 반찬 한두 개를 사갔어요. 항상 조용하고 항상 감사했어요. 어느 날 아침 내가 물었어요. 자기는 왜 새벽에 혼자 나와? 그 아이가 말했어요. 저 혼자 밥 해먹거든요. 동생들이랑 살아서요. 부모님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말했어요. 반찬 하나 더 주실래요? 아침에 동생들이 먹을 거거든요.
나는 추가로 반찬을 담아줬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이 아이도 혼자구나. 서로 다른 이유였지만 우리는 같은 위치에 서 있었어요. 혼자라는 위치에 말이에요. 그 이후로 나는 가게를 문 닫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했거든요. 마치 내가 손님들을 필요로 하듯이 이 아이는 나를 필요로 했거든요. 겨울이 깊어갔어요. 새벽은 여전히 추웠고 혼자는 여전히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벽 5시면 그 아이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 밝은 목소리가 들리면 나는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태환이 떠나고 처음 겨울, 나는 그 아이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반찬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가게를 지킬 수 있었어요. 박지영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영순이, 보이지? 저 아이가 너를 구했어. 나도 알았어요. 처음 25년은 이태환이 나를 지탱해줬다면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나를 지탱해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건 가족이었어요. 혈연이 아닌 하지만 가장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10년 전이었어요. 서문시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아이들을 본 거예요. 학교를 마치고 시장을 돌아다니는 아이들. 엄마 심부름을 다니는 아이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어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갔어요. 야채도 사고 계란도 사고 가끔은 반찬도 사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항상 바빠 보였어요. 당시엔 내가 손님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 아이를 특별히 기억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장을 다니는 많은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봤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년이 지나도 그 아이의 이름은 지은이었어요. 처음 내가 아이의 이름을 알게 된 건 지난 겨울이었어요. 내가 이태환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였어요. 새벽 5시 지은이가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아, 아주머니, 여기서 반찬 팔아요? 이 시간에? 네. 저 아침 준비하면서 반찬이 필요해서요. 나는 이상했어요. 왜 이 아이가 새벽에 혼자 나오나? 누가 시켰어? 아니요. 제가 와봤어요. 시장에 생각보다 일찍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지은이는 웃었어요. 그 아이는 그 이후로 매일 왔어요. 새벽마다 새로운 반찬 한두 개를 사갔어요. 항상 조용하고 항상 감사했어요. 어느 날 아침 내가 물었어요. 지은이는 왜 새벽에 혼자 나와? 지은이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저 혼자 밥 해먹거든요. 동생들이랑 살아서요. 엄마 아빠는? 지은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엄마는 작년에, 아빠는 그 전에.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 아이는 부모를 둘 다 잃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정말로 혼자였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반찬을 담아줬어요. 더 많이. 추가 비용 없이. 이건 무료야. 너희 동생들이 잘 자라야 하니까. 지은이의 눈이 젖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어색해 보였어요. 그 후로 나는 지은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동생들의 밥을 준비했어요. 학교 도시락도 챙겼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녀온 후에는 동생들을 봤어요. 밥을 해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씻기고 재웠어요. 어린 나이에 그 아이는 가장이었어요.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나 자신을 봤어요. 30년을 집에서 아이들 챙기던 내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나는 성인이었고 지은이는 아직도 아이였어요. 그해 봄 나는 지은이에게 제안했어요. 지은아,
넌 매일 새벽에 오잖아. 차라리 여기서 일 안 할래? 동생들 밥값이라고 생각하고. 지은이가 놀랐어요. 저 일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지은이는 우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나와 지은이는 함께 야채를 손질했어요. 나는 지은이에게 칼질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어떻게 버무려야 맛있는지 가르쳤어요. 지은이는 열심히 배웠어요. 아주머니, 이렇게? 좀 더 얇게. 그래야 부드럽거든. 지은이는 내 말을 듣고 다시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잘못되어도 계속 다시 했어요. 오후가 되면 지은이는 학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동생들을 봤어요. 하지만 이제 지은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은아, 너 먹고 가. 내가 만든 밥이야. 나는 지은이와 그 아이의 동생들을 위해 밥을 했어요. 박지영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영순이, 이제 넌 또 다른 딸을 얻었네. 그 말이 맞았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 2년이, 5년이 지났어요. 지은이는 자라갔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을 배웠고, 이제 지은이는 나 없이도 모든 반찬을 만들 수 있었어요. 동생들도 자랐어요. 막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지은이가 나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내 허리가 아프면 지은이는 내 대신 무거운 야채를 들었어요.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 지은이는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났어요. 내 목까지 해서.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지은이는 나를 봤어요. 아주머니, 물 드릴까요? 약은 먹으셨어요? 지은이는 내 엄마처럼 움직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내 엄마가 되었다는 걸. 아니, 더 정확히는 이 아이가 내 가족이 되었다는 걸. 혈연이 아닌 가족.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만나고 밥을 챙기고 손을 잡아주고 아플 때 약을 챙겨주고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가족. 지은아, 왜 이렇게 해줘? 넌 동생들도 봐야지. 내가 물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저 못 살았어요. 진짜, 그 겨울에 우리 동생들도 못 살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구나. 그게 가족이라는 거구나. 박지영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영순이,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저 아이가 있잖아. 나도 알았어요. 외국에 있는 내 아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아내와 산다고 했어요. 손자들도 크고 있대요. 그건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서문시장에서 새벽 4시에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옆에서 밥을 챙겨주고 나와 함께 반찬을 만드는 이 아이. 지은이. 이 아이가 내 가족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족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왜 내가 이 돈을 내 인생의 결과물을 지은이에게 주고 싶은지 말이에요. 명절이 되면 영상 통화를 해요. 매년 설날과 추석, 우리는 화면을 통해 만나요.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이 화면에 나타나면 나는 항상 가슴이 철렁합니다.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응, 우리 아들. 잘 지내니? 네, 엄마. 일이 많긴 한데. 엄마는 혼자 잘 지내세요? 아들은 내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항상 같은 말이 따라와요. 엄마, 정말로. 미국으로 오셔요. 우린 엄마를 위한 방이 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고요. 손자, 손녀가 화면에 들어오면 내 눈에 눈물이 맺혀요. 할머니, 할머니, 우리 손자, 손녀. 할머니가 봤어.
하지만 나는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 진심이에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저희 여유도 있고 엄마가 편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들은 계속 말해요. 엄마가 혼자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더 그렇다고. 하지만 나는 말해요. 우리 아들 고맙다. 근데 엄마는 여기가 좋아. 서문시장에 엄마 가게가 있고 손님들도 있고. 엄마 가게요? 엄마 79살이잖아요. 왜 아직도? 아들은 답답해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엄마, 한국은 이제 무서울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게. 응, 알아. 너도 바쁘니까 한국에 올 수 없겠지.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그건 반은 거짓이에요. 혼자인 건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미국으로 가는 건 더 무서워요. 아들의 세상으로 가는 건 내가 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엄마, 진짜 혼자 괜찮아요? 응. 엄마한테는 손님들도 있고 나는 지은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혈연도 아닌 아이가 나를 돌본다고? 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엄마, 제발 미국으로 와요. 저는 정말 걱정돼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나를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근데 엄마는 이미 79살이야. 새 환경에 적응하기엔 늙었어. 여기서 좋은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화면이 꺼지면 나는 지은이를 봐요. 지은이는 항상 그 옆에 서 있어요. 아주머니, 또 아들분이 미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응, 그래. 가실 거예요? 나는 웃었어요. 아니, 여기가 더 좋아. 너가 있잖아. 지은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좋아요. 저 혼자면 못 살 것 같은데.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가요. 지은이는 밥을 지고 나는 반찬을 덜어요. 아침마다 만든 반찬들. 그 반찬들을 우리는 함께 나눠 먹어요. 아주머니, 이 반찬이 좋아요. 고추가 최고네요. 그래. 내일은 고추를 좀 더 넣어볼까? 네. 아주머니, 최고예요. 지은이는 내 눈을 보고 웃어요. 진심으로. 나는 그 웃음이 좋아요. 영상통화 화면 너머의 손자, 손녀의 웃음도 좋지만 눈앞에서 직접 보는 지은이의 웃음이 다르게 느껴져요. 밥을 먹을 때 지은이는 내 반찬을 먼저 확인해요. 아주머니, 이건 드시고 이건 안 드세요? 왜? 염분이 많을 것 같아서요. 요즘 혈압 때문에. 나는 매번 놀라요. 이 아이가 내 몸을 이렇게 자세히 안다는 게. 반면 아들은 내 건강에 대해 거의 몰라요. 4년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엄마, 요즘 건강해? 응, 괜찮아. 가게도 잘해. 항상 이 정도의 대화예요. 깊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그냥 안부인 거죠. 하지만 지은이와는 달라요. 아주머니, 요즘 허리 많이 아파요? 응. 날씨가 안 좋으면 아파. 내일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새벽 4시부터 일하고 낮에도 일하는 이 아이가 내 허리를 마사지해줘요. 가게가 닫힌 저녁, 우리는 함께 앉아요. 아주머니 말이에요. 제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지은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였어요. 그래, 가야지. 하지만 동생들이. 나는 그 말을 끊었어요. 지은아, 넌 충분히 해줬다. 이제 너 인생을 살아. 하지만 지은이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가게에서 계속 일했어요.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들도 저 나이에 새로운 꿈을 꿨었어요. 미국에 가고 싶다고. 나는 그걸 응원했어요. 가. 더 큰 세상으로 가. 그리고 아들은 갔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지은이는 내 옆에 있었어요. 새벽 4시마다 내 옆에. 어느 날 나는 지은이에게 물었어요. 지은아, 후회 안 해? 대학도 못 가고. 지은이가 웃었어요. 아주머니, 저는 여기서 배워요. 반찬도 배우고, 사람도 배우고. 아주머니가 저를 가르치잖아요. 이것도 배움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큰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가족. 모든 게 좋을 거예요. 아들도 나를 걱정하고 나를 데려가고 싶어 해요. 진심으로. 하지만 그 아들은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바쁜 일정과 비자, 학교 일정. 모두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미국에 갈 수 없어요. 아니, 갈 수 있지만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서문시장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박지영 아주머니가 한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영순이, 너 아들이 걱정하잖아. 미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대답했어요. 아주머니,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지? 함께 밥 먹는 사람이야. 손 잡아주는 사람이야.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피는 그 다음이야. 그 이후로 박지영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알았어요. 내 선택이 아들을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매일 아침 새벽 4시 지은이의 발소리가 들리면 나는 일어날 수 있어요. 지은아, 안녕. 아주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 인사만으로 나는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은 좋은 곳에 있어요. 나를 걱정하고 있어요. 미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서문시장에서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택했어요. 79살이 되는 해 나는 서문시장을 떠났어요. 하지만 가게는 떠나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새로운 기계들도 들어왔고 SNS에도 올라갔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했어요. 하지만 새벽 4시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지은이와 나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요. 지은이는 이제 거의 모든 걸 합니다. 칼질하고 버무리고 담고 사진 찍고 나는 옆에 앉아서 그걸 봅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좋아, 지은아. 최고야. 지은이가 처음 나를 엄마라고 부른 건 언제부터였나요? 혈연도 없고 나이 차도 크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는 그 말이 제일 좋아요. 며칠 전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유산이 지은이 엄마한테 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미안해. 우리 아들. 아니에요, 엄마. 생각해보니 엄마는 거기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은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아들이 지은이를 받아들였어요. 가족으로. 가게는 계속 변해갔어요. 온라인 주문이 늘었고 젊은 고객들도 생겼어요. 하지만 박지영 아주머니는 여전히 매주 한 번은 와요. 오이 소박이를 사러. 지은이, 이것도 너 엄마가 만든 거야? 네, 아주머니.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해요. 박지영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영순이가 진짜 떠났구나. 이제 넌 지은이 엄마구나. 맞아요. 나는 이제 지은이의 엄마예요. 제 아들은 미국에서 자기 가족을 돌보고 나는 여기서 지은이를 돌봅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왜 자식을 버리고 남자식을 택했냐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매일 새벽 4시에 함께 일어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손을 잡아주고 밥을 챙겨주고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이태환은 25년을 곁에 있다가 떠났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 옆에 있어요. 엄마, 이제 차를 드릴까요? 오늘 새벽이 추워요. 응, 지은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는 생각해요. 이 30년이 뭐였나? 돈을 번 건가? 아니요. 가족을 얻은 거였어요. 박지영 아주머니, 깍두기 할머니, 모든 손님들, 그리고 지은이. 그들이 내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미국의 우리 아들은 좋은 곳에 있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하지만 여기 서문시장의 새벽 4시에 나는 내 딸과 함께 있어요. 엄마, 이제 시작할까요? 응, 지은아. 시작하자. 칼질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채의 향이 가득해요.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이게 내 인생의 의미였다는 것을, 이 모든 시간이 지은이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위린 가족이 되었어요.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진정한 가족을 얻었어요. 서문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